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도 14번째 주간인데 오늘도 동영상으로 만납니다. 저 한 분 한 분 얼굴도 좀 쳐다보면서 아무개 출석도 좀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제가 다음 시간에 15주지요 마지막 시간에 한번 제가 출석을 좀 불러볼게요. 학생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런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3분 정도면 되겠지요. 자, 우리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먼저 외국인 유학생 그 펴놓으시고요.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요거 다시 한번 광고를 합니다. 주요 광고입니다. 성적과 직결이 되는 거니까 꼭 명심하시고 잘 숙지해 두세요. 그래서 출석 문제, 여기에서 출석은 오프라인 출석입니다. 동그라미, 세모, 꽃표가 나타나는 그 출석부가 아니라 출석과 결석으로 또는 지각으로 정확하게 표시가 되는 옛날 출석부 있지요. 오프라인 출석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말 과제물, 그리고 기말고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 거기에 자세하게 똑같은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날짜라든가 시간 관계 있잖아요, 정확하게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히 오프라인 출석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고 4번 결석이 체킹이 되어 있으면 출석 F가 됩니다. 제의수를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15주 차에도 1교시, 2교시 강의 진행을 합니다. 이 동영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까지도 치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 과제물 반드시 한글 파일로 탑재를 해주세요. 한글 파일로만 해주세요. 그래서 매주 과제물 지금 한 번에 한 주에 2개씩 냈지요. 과제물 1, 2, 3, 4 지금 28번까지 나가는데, 이 과제물 제출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기말 과제물 똑같은 방식으로 과제물 제출 탭에다가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제출이 되겠죠. 이게 이메일 제출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늦어가지고 어떡하지요? 곤란합니다. 꼭 이 온라인상으로 근거를 남겨, 제 이메일 하에 남는 게 아니라 학교 사이버 캠퍼스 안에 그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4페이지 이상 정확하게 지켜주시고요. 22일 월요일 9시부터 25일 목요일 23시 59분까지 이렇게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점수를 채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깜빡 잊어먹었다, 또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 다음 날에도 제출하는 것을 제가 허용을 하는데, 금요일 23시 59분 26일, 그래서 이때 제출을 하게 되면 성적에 상당한 감점이 있습니다. 50%를 감점을 시킵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제출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0점 처리가 됩니다. 토요일에는 이미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내용 역시 반드시 한글 파일로만 작성을 하세요.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또 그리고 비대면 시험입니다. 시험 시간은 60분이고, 그리고 6월 24일 9시부터 25일 목요일 23시 59분까지 시험을 치르시는데, 이 시기를 놓쳐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도 제가 허용을 합니다. 6월 26일 금요일 23시 59분까지. 그런데 이때에는 성적을 절반으로 감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해진 시간 목요일까지 제출해야만 제대로 채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에 그 다음날 27일에 제출하면 어찌 됩니까?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예요. 이메일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시 횟수는 딱 한 번입니다. 여러 번 직후부터 1분, 2분, 3분, 60분 시간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업로드하는 방식, 어디 클릭하고 들어가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한대더라, 미리 시험 친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월요일, 화요일 이런 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마음속에 계산을 해두고 들어가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막 당황하고 그러면은요 제대로 답안도 작성 못하고 또 탑재도 못하는 그런 비극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상대평가를 적용합니다. 이미 공지는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 그 다음에 문자로도 연락을 드렸고 핸드폰, 그리고 쪽지로도 알려드렸고, 이렇게 동영상 강의 중에도 벌써 지금 2번째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 번, 다음 주에는 간략하게 설명을 또 한 번 드릴 거예요.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23페이지, 지난번에 조금 했던 부분인데 23페이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23쪽 펴시고, 자,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한 16만 2, 3천 명 이 정도 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는 여기서 언급을 안 할 겁니다. 다른 보편적인 문제를 보면, 첫째, 중도 이탈자가 많아요. 왜 중도 이탈자가 많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흔한 예로 학사 경고 2-3번 받으면 탈락이 됩니다. 또는 학사 경고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또 학자금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중도 이탈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들이 예를 들어서 학사 경고를 받아가지고 도중 탈락자가 됐다. 그런데 자기 나라로 바로 안 돌아갑니다. 그 일부는 또 여기 남아가지고 불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들이 또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 범죄 행위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악순환, 중도 이탈, 그래서 불법 체류, 그래서 불법 취업자로 전락하고, 그래서 범죄까지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그런 형국이 되게 있습니다. 이 한 대학 관계자가 지금 베트남은 특히 2년제 전문학교의 경우에는 3분의 2가 베트남 학생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년제까지 다 합하게 되면은 중국 학생이 44% 정도가 되는데 전문대만 놓고 보면은 베트남 학생이 월등하게 많다.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그 이슈가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다양한 조사를 통해 나타난 중국 유학생의 특징 중 하나는 학업과 노동을 겸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공부 제대로 할 수 없지요. 나중에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는 아예 중단해버리고 취업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하지만 학교를 이탈해가지고 바로 취업을 해버린다. 불순한 동기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한 그런 동기가 아니에요. 이런 학생들도 일부 있다라고 하는 거. 중소공장에, 기업 공장에 불법 취업하는 사례라든가, 그리고 또 불법 노동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이 4대 보험 적용 받을 수 있겠어요? 특히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당하게 노동임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 불법 체류자야, 사장 말 들어, 안 그러면 너 고발 조치할 거야. 꼼짝 못하는 거지요. 몸이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갈 수가 없지요. 지난번에 공부했던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한국 학생들과의 이 갈등 문제, 이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일부 유학생에게 국한된 이야기지만 전체 유학생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한국 학생들이 는다. 뭔가니 특별히 이 조별과제, 요즘에는 또 PBL 학습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 또 한 사람이 대표자로 앞에 나서서 발표도 하고, 그럼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또 조언도 해주시고, 바로 이러한 PBL 과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조별 과제에서 외국인 학생, 우리 조회는 외국인 학생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기피 대상 1호가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왜 이럴까? 자, 성균관대 최모 씨 4학년입니다. 22살인데 이렇게 말을 했네요. 조별 과제를 하기 위해 모일 때마다 한국어 가서 들어.
의사결정 과정에 빠지거나 나 한국말 잘 못하니까 거기 참가해봤자 하품만 나오고 나 아무 할 말도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에 빠진다거나 또 과제를 어쩔 수 없이 해오기는 해오는데 대충 해오는, 한국 학생 같은 조에 속해 있는 한국 학생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왜 이것밖에 못했어요? 책망을 할 만하지요.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이더라. 그래서 기피 대상이다. 둘째, 요거는 이제 대학원 케이스가 되겠는데, 이화여대 경제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조아무개 씨 29살이네요 외국인 대학원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이해 수준이 한국 학생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그룹 토의를 하는데, 특히 대학원은 세미나 형식으로 강의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 공부를 하잖아요, 어떤 과목의 한 주에. 그러면은 한 30분, 길어야 1시간 정도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머지 2시간 내지 2시간 반은 학생들이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대표자가 나서서 발표를 하고 자기가 맡은 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앉아있는 학생들이 질문을 던져요. 발표 다 마친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답변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또 논쟁이 나타나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교수님이 탁 나서셔가지고 그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일방적으로 가르쳐 준다. 기초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돼야 된대요. 지금 열심히 일정한 잣대, 일정한 기준 위에 올라서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외국인이 한 팀에 들어오게 되면 기피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세 번째 또 어려운 점이 뭐냐? 세 번째,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유치하고 사후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거 학사 경고를 받았는데 계속 연락을 취해주고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또 결석을 자꾸 하면은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보고 도와주는 방편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후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교 측에 대한 비판도 크다. 그래서 여기에 박주호 교수님하고 이천문 교수님, 이일용 교수님, 이분들의 논문을 제가 좀 활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PDF 파일로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아주 퀄리티가 높은 논문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부를 제가 또 이렇게 빼낸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한양대 교육학과네요. 유학생을 입학시키는 기준이 너무 얕아가지고 또 그리고 입학 이후에도 관리가 되지 않는다. 입학시키는 기준 있지 않습니까? 좀 이따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언어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강의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수업을 못 따라가요.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외국 학생이다 보니까 조금 잘 봐주려고 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학사 경고 자꾸 받아요. 도중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의학 실력을 되도록 확인을 하지 않고 무조건 입학을 시킨 경우 요게 이러한 폐단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천문, 이일용 교수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 학생이 입학을 했지요. 예를 들어서 4년제면은 4년 동안 대학에 재학을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식을 거행할 거 아닙니까? 졸업을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여기까지만 관리한대요. 그 이후에는 취업을 제대로 했는지, 또 자기 나라로 귀국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 한국 땅에 남아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는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입학해가지고 졸업하면은 시작 끝으로 딱 잘라버린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졸업한 이후에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졸업 이후에도 학교 측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만한 그 무엇은 없겠는가, 여기까지 사후의 일까지도 관리해 주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된다. 바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 읽었거든요. 쭉 보니까 참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요. 우리 한국 학생도 제대로 못 돌봐주는데 외국인 학생까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중노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한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어쨌든 간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이런 큰 문제점이 있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참 저도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했던 내용이 조금 반복이 되네요. 학비만 내면은 입학을 시켜준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수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캠퍼스의 수업의 질이 전체적으로 평균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옛날 외국인 학생 없었던 때보다도 훨씬 더 못하다. 이제 한국 학생들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거 불만스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례를 좀 보면은요, 서울대 어떤 교수님인데 제가 일부러 성함은 좀 감췄습니다. 강의실 절반가량을 메우고 있는 어떤 과목인데, 한 과목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가 서툴러서 수업을 못 따라온다. 예를 들어서 50명의 학생이 내 과목을 듣는데 25명 정도가 외국인이에요. 25명 정도가 한국인이고, 심지어는요, 중국 학생들이 한국어 교재 대신에 한자로 이렇게 작성이 된 자기 나라 말로 이러한 모국어 개론서 같은 거를 책상에다 떡 펴놓고 교수님 말씀 한마디도 못 알아듣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한자책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는 그냥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교수도 힘이 빠지고 학생들하고 소통이 전혀 학술적으로 되지를 않으니까 학생들도 실망스럽고, 먼 이국 땅에 와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공부를 하는데 책상 위에 모국어 개론서를 펴놓고 있는 유학생들을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시험 문제 출제도 고민이다. 이런 거 고민을 교수님이 털어놨어요. 또 서울대 경우인데 최근엔 수가 많은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학생보다 더 많아요, 어떤 교실은. 그래서 중국어로 아예 강의를 해달라, 중국어를 하실 수 있는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강의를 해달라 이래 놓으니까 그 똑같은 과목을 듣고 싶어서 들어온 우리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대학 또 난제입니다. 대학 교육의 학술적인 성격보다는 이게요, 기업화 현상이 나타난대요. 기업화 현상, 쉽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외국인 학생들은 봉이다, 돈벌이가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나라 학생들 지금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2017년에 고등학교 졸업생 학생 수와 대학 입학생 학생 정원 수가 이퀄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지금 2020년대는 충분히 1대1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0.95대 1밖에 안 되는 거지요. 쉽게 들어갈 수가,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다 들어간다는 의미지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는 대학 평가 다 하잖아요. 부실한 대학은 또 정리를 해가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생 정원 수를 채워야 된다. 한국 학생은 채우는데 한계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국인 학생을 들여와야 된다. 바로 이런 개념이 있지요. 그래서 앞다투어 제가 그대로 써놨습니다. 교수님들이 써놓은 논문을. 대학들이 앞다투어 돈이 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뛰어든다. 그 결과 어떤 병폐가 나타나나? 대학이 학술을 강론하는 장이 그런 필드가 아니라 기업화된 돈벌이 현상,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외국인 유학생들의 등록금은 국내 학생들에 비해서 2배 내지 5배까지 올려가지고, 벌써 이게 퍼센티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학교별로 몇 개를 소개했죠. 옛날에 좀 한번 제가 언급을 했던 적은 있어요. 정원 외 인원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에 외국 유학생들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학교에서 눈치 봐가지고 임의로 올리면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교육 풍토가 조성이 되면은 우리는 학술의 장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 와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기업 현장에 나아가기 위해서 학술의 장에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섭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학술의 장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기업의 장의 분위기가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점을 이 난제로 또 불만스러운 내용으로 이렇게 표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난제입니다. 6번째,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이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지원책이 충분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도 학교도 참 어려움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학교에서 내놓은 또 하나 교육지책이 뭔고 하면은, 물론 교수님들이 외국인 어떤 학생 또 많이 맡을 수는 없습니다. 하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 학생을 맡아 가지고 멘토와 멘티 관계를 형성을 해서 지도를 잘 해주고 외국 학생은 지도를 잘 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바로 제가 멘토하고 멘티 설명을 해놨지요. 그래서 학생들이 멘토가 되고, 자 여기 앉아, 이게 아마 외국인 유학생인가요? 이거 한국 학생이고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학생이 멘토가 돼가지고 외국인 유학생이 멘티가 돼가지고 이 관계성을 형성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한국 학생도 비록 멘토가 돼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물론 받겠지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요, 본인도 학생 신분이잖아요. 자기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과제물도 내고 시험도 작성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4학년 3학년 되면 이제 취업에 대해서 전선에 뛰어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는 현실을 이렇게 또 논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결책은 뭘까? 이번에는 해결책. 이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실 때 보면은요, 어떤 문제만 쫙 이렇게 나열을 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냐, 그 해결책까지를 탁 제시를 해주면은 값진 논문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정치하는 분들은 막 상대방 당에 대해서 부지런히 비판을 해요. 듣고 보니까 비판 내용이 맞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비판해가지고 속이 후련하다, 카타르시스로 후련한 것으로 끝나버리지, 그래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여기까지는 발전을 못 해나가더라. 거기까지 제시를 못 해주더라.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맞지 않는 거지요. 우리 국민들은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비판만 하지 말고 적절한 효율성 있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 또 한번 내놓아 보시오. 여기에 답변을 해줘야 되지요. 그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교수님들 논문에 제가 참고를 했는데, 첫째로 지금 15만 명이 아니고 현재는 16만 명입니다. 정부와 대학 평가 기관들의 국제화 평가 기준이 우리 한국의 경우에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다. 실력을 제대로 안 갖춘 학생들도 얼마든지 어서 오세요 하고 입학을 시켜주는 그런 경우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학교에 외국인 교수님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그분들이 계시면은요, 그 외국인 학과, 여기 마지막에 제가 제시를 하나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외국인들만 들어가는 학과를 따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일부가, 전체를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부 과목이라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학생들이 적응력이 높아질 거다. 그래서 외국인 교수의 비중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교환학생도 비율을 적절하게 맞춰야 돼요. 아무리 교환학생이라고 해도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대학에서 공부하면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교환학생을 많이 보낸다거나 또는 많이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영어 강좌에 비중을 둔다든가, 그럼 한국 학생도 들어가서 할 수 있잖아요. 영어도 잘하는 학생은 외국인 학생하고 섞여서 같이 들을 수 있잖아요. 또 입학생 자격기준, 특별히 어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외국인 학과 개설,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하면은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어 능력을 점수제로 검증을 하지 않고, 대학마다 어학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학당을 나왔다, 그게 수료증 나오거든요. 한국어 교육 학원, 일반 학원, 종로에 있는 어떤 학원 예를 들어서 거기 가가지고 공부하고, 저 여기에 가서 공부했어요, 몇 달 동안 공부했어요, 수료 증서 딱 갖다 대잖아요. 그것만 보면은 그거를 입학 조건이 되는 것으로 허락을 해줘 버린다 그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테스트도 안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 경희대의 국제교육원의 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학생이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1급부터 6급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숫자가 많을수록 6급, 5급보다는 6급, 4급보다는 5급, 상급보다는 4급이 더 한국어를 잘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3급 내지 4급이면은 대화 나누고 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신문도 어지간히 봅니다. 이 중급을 받아도 3, 4급을 받아도 수업에 어려움이 많고 자칫 이들이 학업 포기로 이렇게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경험을 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에 우리가 경청을 해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 지금 저게 없을 거예요, 교환에. 요거는 제가 어젯밤에 급히 다시 한번 좀, 아까 그 3, 4급 이야기가 나와서 요거를 하나 좀 다시 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환에는 없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기 1급 정도가 되면 가장 낮은 등급이에요. 1급은 물건 사고 자기 속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음식 주문하고 요 정도 생존에 필요한 정도는 한대요. 요거 가지고 대학 못 들어가지요. 2급은 전화를 한다거나 소통을 한다거나 또는 누구한테 어떤 거를 부탁을 한다거나 그 정도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1,500 내지 2,000개 어휘가 되겠습니다. 3급의 경우에는 요 우리나라 대학들, 어지간한 대학들요 3급, 4급이면 다 입학시키거든요. 3급이 뭐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안 느끼고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간다거나 어디 뭡니까 국제공항에 간다거나 또는 어떤 거 사무소에 들린다거나 이런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어려운 점이 없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정도만 소화를 해도요, 야, 저 사람 우리 한국말 잘하는 모양이다, 대학 들어가도 문제 없겠네. 근데 안 그렇다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4급은 뭐냐, 뉴스나 신문기사 중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요 3, 4급이면 대부분 다 들어오거든요. 또 어학당 수료증만으로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교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최소한 5급, 6급은 아주 전문가 잘하는 경우고 5급 정도는 돼야 되겠다. 4급 내지 5급은 돼야 되겠다.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갖춘 사람, 이게 5급이 되겠습니다. 6급은 뭐 아주 달변이 되겠고요. 그럼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급 내지 5급은 돼야 되는데 3급도 많이 들어오고 어학당 수료증으로도 들어오게 되고 또 학원 졸업증으로도 들어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학업 현장에서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경고받고 중도에 이탈하고 불법 체류하게 되고 불법 체류자가 되고 심지어 범죄 행위까지 연관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해결책 두 번째로는 국제화 평가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언어 능력 부분. 그 다음에 대학 평가 시 유학생 수보다는 질적인 문제에 교과부여 질적인 문제에 가중치를 두도록 해라. 그래서 대학을 평가할 때도 너희 대학에 유학생이 몇 명이야? 그거 가지고 대학에 점수를 주지 말고 학점이 어느 정도 높아? 어느 정도 이탈하지 않고 대부분 이수하고 졸업을 해? 그런 점에 초점을 둬야 되지. 몇 사람이야? 요것만 가지고 학교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럼 학교에서 얼마나 솔선수범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용은 김사모 교수님의 그 대학 교육연구소 연구원인데 이분의 논문에서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멘토, 멘티. 저 개인적으로는 전문 인력을 좀 학교에서 돈이 들어가도 그리고 국가에서 좀 지원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문 인력 증원을 배치하고 예산을 좀 편성하는 거, 요걸 좀 원합니다. 사실 돈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예. 그리고 불법 이탈자 관리 문제, 한국 우리 교육부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대학하고 유학생이 유학을 와 있는 대학하고 유학생 소송 국가 간에 이 삼각구도를 이루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 불법 체류자가 됐다. 벌써 한국 교육부 유학생 소속 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삼각관계만 잘 구도를 하게 되면은 이 어려운 문제점, 이런 점들을 많이 해소할 수도 있겠다. 특히 불법 체류자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부터 30분 정도 시간 안배하셔서 한국 학생들과의 효율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 어떤 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학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의학 실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거 똑같은 거 반복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래도 우리 학과에 들어오려면은 이러한 정도의 수학 실력이라든가, 이공계 같은 경우 수학 실력이라든가 또 기초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거 공부한 학생이, 한국하고 수준 차이가 있는데 이런 학생이 우리 교실에 들어와서 같은 학과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르쳐 주게 생겼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그래서 또 반드시 한국 학생들이 베풀어야 할 도움이 무엇일까 비판만 하지 말고,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도와줘야 할 점이 뭘까? 쟤들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런 면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3분의 1쪽 이상으로 작성을 해서 사이버 캠퍼스 과제물 제출하는 탭에다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좀 이따 또 뵙지요. 예.